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경제교육. 오늘은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부자 된다. 네, 요 콘텐츠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화폐에 있는 인물들이 있죠. 네,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1000원짜리에 누가 있죠? 퇴계 이황이 있습니다. 네, 5000원짜리에는 율곡 이 선생님이 계시고 10,000원짜리에는 네, 세종대왕이 계십니다. 네, 제일 고액권이죠. 50,000원짜리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화폐에다가 이렇게 유명 인물들을 집어넣었을까요? 네, 화폐 도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인물 초상입니다. 나라나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을 기리고 지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유명한 인물 초상화를 쓴다고 합니다. 한국의 지폐는 1,000원권과 5,000원권, 만원권, 50,000원권에 각각 이황, 이희, 이이, 또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주화에 새겨진 인물로는 이순신 장군이 있으시죠. 자, 첫 시간에 한번 봤었죠. 금융교육하면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이 정도입니다.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나요? 또 저축과 투자의 형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특히 주식과 가상화폐. 돈을 잘 지키라고 하는데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투자하면 돈을 지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또 주도적인 삶과 돈의 의미에 대해서 연결이 좀 필요해요. 있고 돈은 멀리해야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사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고 싶어졌어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돈과 관련되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이런 의문들을 제가 금융교육하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이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돈이 돈을 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볍게 짚어봤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헛갈려 하시는 저축과 보험, 또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투자에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가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또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아들아 경제 공부해야 된다 하는 책에서 그 부의 계단이라는 거를 잠시 옮겨와 봤습니다. 자, 저희가 학령기 때는 주로 지출 습관에 대해서 완전하게 배워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금융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학령기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더 빠르게는 유치원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자꾸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저축을 해라고 해야 되고 돈을 쓰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령기 때는 돈을 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잘 쓰도록 가르치는. 그래서 학령기 때는 지출 습관을 잘 들이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그걸 학령기 때 자리를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청년기에 들어서서 물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요 지출 습관이 잘 들여져야 그 다음에 청년기 때 근로소득을 이제 형성할 수가 있죠. 지출 습관이 잘못 들여지면 그 아무리 근로소득이 많더라도 모일 수가 없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이 부어놓아도 모일 수가 없는 것처럼 학령기 때 지출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청년기 때 근로소득이 많고 적고 보다는 그 근로소득을 어떻게 안 세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가 되면 결국은 퇴직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요새 뭐 명예퇴직이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본인들이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뭔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조기에 근로소득을 마감하고 이제 사업소득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근로소득 때 잘 소득 관리를 해놓으면 그거를 사업 미천을 삼아서 내 사업소득가로 옮겨가게 되죠. 네, 요즘은 이제 온라인 사업이라든가 방송 사업이라든가 교육 사업, 1인 기업가로 창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일찌감치 청년기부터 사업소득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업소득을 거쳐서 노년기가 되면 물론 이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시기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소득을 올려야 될까요? 근로소득을 거쳐서 사업소득을 이제 사업소득 시기가 됐죠. 근로소득에 모은 거 가지고 사업소득을 사업소득가가 됐고, 그다음에 사업소득에서 모은 걸 가지고 이제는 무슨 소득? 금융소득가가 돼야 된다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끝에 자자와 가자를 쓰죠. 자에는 어떤 사람한테 자를 붙이나요? 네. 네. 노동자. 노동자가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가라고 하면 약간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보통 근로소득자를 근로소득자, 노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업소득자라고 하나요? 사업소득가라고 하나요? 예. 사업자라는 얘기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사업가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사업가. 네.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자도 쓰지만 대부분이 금융가라고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은 집가자, 가를 많이 쓰고 근로소득자한테는 소득자자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노동자, 사업가, 자산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소득자를 금융가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돈 잘 버는 거, 돈 버는 거, 우리가 어떤 수입이라고 그랬죠. 수입에는 어떤 수입이 있죠?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부동산, 기타 소득이 있고,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금융소득을 제가 자꾸 강조를 할까요? 네, 결국은 돈이 돈을 번다는 것. 네. 돈이 돈을 버는 게 바로 금융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간접 투자, 즉, 펀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저축과 보험과 투자는 어떻게 다르냐? 네. 저축과 보험과 투자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축, 보험, 투자. 네. 저축은 원금 보존이 되죠. 원금 보존이 된다는 얘기는 네. 언제 찾아도 내가 이자는 손해볼 수 있지만 내가 맡긴 원금은 언제든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네. 보험은 어떨까요? 네. 보험도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원금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험에는 저축에서 없는 게 있습니다. 보험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원금만큼 내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약 기간까지 가면 보험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원금이나 원금 이상을 찾을 수 있지만 계약 기간 이전에 찾게 되면 다시 말해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네, 손해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뭐냐? 네, 투자는 원금 보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거는 내가 이자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긴 돈을 잘 운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운영에서 이익이 나면 내가 갖고 손실이 나면 내가 맡긴 돈에서 네, 거기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원금 보존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축과 보험 투자 중에서
저축은 원금 보전이 되지만 네, 보험과 투자는 원금 보전이 안 된다. 대신에 보험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만기가 되면 원금과 원금에다 추가해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투자는 이자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든 손실이 나든 다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저축은 대신에 금리가 좀 낮죠. 원금을 내가 확실히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보존을 해주는 대신에 왜? 투자를 못하니까 위험한데 약간 리스크가 있는 쪽에 투자도 하고 뭔가 자금 운용을 해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그런 위험한데 운용을 못하다 보니까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물가 상승률보다 오히려 금리가 낮을 때는 실질 금리는 많이 나 있을 때가 있죠. 표면 금리는 플러스지만 플러스 뭐 1%, 2% 이렇게 되게 될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그거보다 금리보다 더 높다고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험도 사실 보험의 목적 자체가 보험 상품의 목적 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죠. 뭐 흔히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1년 동안 가입하고 1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면 얼마 돌려주나요? 네, 맞습니다. 한 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내가 실수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1년에 보험료를 100만 원 냈지만 내가 다른 차에 사람한테 대물이나 대인 배상을 1억을 해줘야 된다. 나는 100만 원만 냈지만 물론 그중에서 자부담이 살짝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나는 100만 원이라는 보험료만 부담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게 보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은 금리는 사실은 굉장히 수익으로 따지면 낮다. 네. 그 다음에 투자는 고손이익이라고 되어 있네요. 손실이 높을 수도 있고 이익이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게 투자다. 또 기간으로 보면 저축은 굉장히 단기, 오늘 넣었다 내일 뺄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저축, 장기 저축 구분을 하는데 보통 3년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장기 저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저축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자금을 짧은 기간에 운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축으로 관리를 하고 보험은 장기적으로 가죠. 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10년에서 심지어는 훨씬 더 긴 20년, 30년, 40년짜리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따지면 저축은 단기고 보험은 장기다. 그러면 투자는 어떨까요? 투자도 장기인데 장기로 갈수록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험과 투자는 장기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뭘까요?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요거만 아시면 투자와 투기는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투기와 투자. 투기는 첫째,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는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목표일까요? 나는 10% 수익을 볼 거야. 아니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2,000만 원을 만들 거야. 이런 목표가 있으면 투자입니다. 근데 투기는 뭐죠?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지만 무조건 많이 2배, 3배 늘릴 거야.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매주 복권 사시는 분들 있죠. 특히 로또 복권 같은 거. 한 번만 맞으면 돼. 그게 로또 복권 얼마 될 거야 라고 목표를 정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죠. 그냥 1등 될 거야. 2등 될 거야. 2등도 있긴 있겠죠. 목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 투기고, 손익이 얼마가 될지 예상을 못 합니다. 하지도 않지만, 얼마가 나한테 돌아올지, 손실이 얼마가 날지, 이익이 얼마나 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죠. 투기는. 하지만 투자는, 요거는
과거의 승리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뭐 요 정도까지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손절매가 됐든 아니면 요쯤에서는 내가 손실을 한번 실현을 해야 되겠다. 카바를 해야 되겠다. 그럴 수가 있죠. 이익도 내가 10%, 15%, 20%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 있고 그 정도 수익이 나면 내가 실현을 하겠다. 아니면 네. 그렇게 해서 그 내가 그 수용 가능한 손실과 이익 이 박스를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손익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라고 하는 거죠. 기간도 마찬가지로 네, 뭐 복구 같은 경우 길어야 일주일 아니면 뭐 그 다음 주 거 사봐야 2주 정도 되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단타, 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투자는 네, 길게는 10년, 20년이 갈 수도 있고 길게 네, 뭐 청년기에 정식펀드 같은 경우 뭐 10년, 20년 들어놓으면 나중에 뭐 사업자금도 들고 아니면 노후자금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투자는 길게 간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투자에 대해서 또 이제 갈라지죠. 그러면 투자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네,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네, 아까는 이제 투기와 투자를 봤고요. 이번에는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도 크게 보면 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다. 직접 투자는 뭐냐? 직접 투자는 내가 여기에 투자하려면 내가 직접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걸 알아야 되죠. 네, 그 회사 주식이면 그 회사의 어떤 그 매출액이라든가 주요 생산 제품이라든가 심지어는 그 대표이사라든가 운영진에 대한 네, 경력이라든가 업종에 영향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내가 직접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간접 투자는 뭐죠? 아주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게 회사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투자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올랐을 땐 어떻게, 내렸을 땐 어떻게. 이런 그 간접 투자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그 간접 투자 자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직접 투자는 우리는 뭐 사업하시면서 직장 다니면서 뭐 겸업으로 많이들 하시죠. 누구 말 듣고도 하고. 근데 사실은 직접 투자는 겸업이 불가합니다. 네. 왜? 여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한시도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어떤 밤에 잠은 안 되죠. 왜? 우리나라는 또 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자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은 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는 동안에 네, 다른 외국들은 우리랑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24시간 항상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 투자는 전문가가 그야말로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전문가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나라별로 전문가가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 섹터별로 뭐 유통, 제조 다 나름대로 IT 전문가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속 분석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자인 나는 굳이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간접 투자자는 분산 투자 원칙만 철저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 분산 투자 원칙이 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직접 투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는 우리가 뭐 집 사고 파는 거 그것도 부동산 직접 투자인 거죠. 네, 예전에 한참 금 많이 산 적 있었죠. 네, 그것도 직접 투자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 직접 투자고요. 네, 채권 또 곡물이나 석유 등 광물도 직접 사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사고 팔고 샀다가 팔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내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간접 투자는
지금 직접 투자에 있었던 이런 똑같은 것들을 내가 그 부동산, 금, 주식, 채권, 광물 이런 거를 직접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펀드에. 네. 그런 그 직접 투자 자산들은 그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에 들어갈 건가 그거만 선택해서 그 펀드만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펀드에는 성장형과 배당형과 혼합형이 있다. 네. 다음. 자,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했던 주식 투자 사례인데요. 네. 조금 평가 금액이,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걸 보여드리려고 사실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단타. 결국 그런 것들은 투기에 가까운 거죠. 투기. 주식도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려면 제가 이제 이게 지금 화면이 좁아서 네, 뉘어놨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자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수를. 물론 배당을 받는 것도 있지만 조금 주가가 처음 샀을 때보다 그 목표치 이상 올랐다 그러면 일부만 팝니다. 일부만. 그래서 제가 뭐 종목별로 이렇게 여러 나눠 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종목에서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됐다 그러면 오른 만큼만 빼냅니다. 500만 원 빼놨다가 또 떨어지겠죠. 네, 어떤 사유가 있어서 떨어지면 그 500만 원을 팔을 때 제가 500자를 예를 들어서 500자에 5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500만 원에 550자나 600자를 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수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네, 제가 그 그림을 조금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 투자는 뭐냐? 결국 간접 투자를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거죠. 펀드가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 간접 투자에도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형과 혼합형과 주식형이 있는데 채권형은 국공채나 회사채를 주로 하는 펀드고요. 혼합형은 채권형과 주식형을 같이 주식과 채권을 혼합해서 모아놓은 게 혼합형 펀드고 주식형은 말 그대로 상장 주식으로만 편성된 거를 주식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형은 저위험 저수익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론 채권도 손실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채권을 매입했을 때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내가 채권을 살 때 금리가 높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죠. 혼합형은 중위험. 그래서 채권형과 주식형이 저위험과 고위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위험, 중수익이 난다. 주식형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이 나면 많이 날 수 있고 또 손실이 나면 많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채권형은 금리가 상승하면 내가 채권을 5%짜리가 샀는데 금리가 6%가 됐다. 그러면 이 5%짜리 채권이 인기가 없겠죠. 이거는 내가 5%밖에 이자를 못 받는데 새로 사는 거는 6%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기존 5%짜리를 안 사고 6%짜리를 살라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 5%짜리는 사는 사람들은 없고 손실이 발생되게 되죠. 혼합형은 채권과 주식형이 채권과 주식이 같이 올랐다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채권은 올랐는데 채권 수익률은 올랐는데 또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같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혼합형은 상호 보완적이고 대신에 주식형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미국 시장이라든가
그 해외의 그런 경기 변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쪽에 민감하다. 네. 자, 조금 더 간접 투자에서 알아보면 펀드에는 또 인덱스 펀드와 배당형 펀드와 성장형 펀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덱스 펀드는 말 그대로 인덱스, 우리가 코스피 200, 네, 코스닥 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배당형 펀드는 배당 성향이 강한 주식 위주로 펀드를 구성한 거죠. 그다음에 성장형 펀드는 아까 얘기했던 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뭐 고수익을 아무래도 누리는 부분이 많겠죠. 물론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형 펀드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장점이 종목을 최대로 분산한다. 네. 정식 펀드로 내가 10만 원을 놓지만 그 10만 원 갖고 내가 뭐 코스피 200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인덱스 펀드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비록 10만 원으로 정식 펀드에 가입을 했지만 그 10만 원 안에는 200개 종목이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종목이 굉장히 넓게 분산이 된 거죠. 배당형 펀드는 마찬가지로 중위험, 중수익 펀드고요. 성장형 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펀드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저위험, 배당형 펀드는 중위험, 성장형 펀드는 고위험.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요거를 가입하려고 하시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투자 성향 분석을 합니다. 투자 성향 분석을 해서 투자 성향이 저위험으로 나오면 중위험 펀드나 고위험 펀드를 가입하려면 또 하나의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향이 저위험 성향이냐 중위험 성향이나 고위험 성향이나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펀드가 좀 다르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간접 투자자들은 투자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이 투자에 대한 직접 투자처럼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는 갖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에 투자 원칙을 꼭 지켜라 그랬죠. 투자 원칙이 뭐냐? 위험을 분산시켜라. 어떻게? 종목을 분산하고,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죠. 종목을 분산시키고 금액도 내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죠. 금액을 나눠서 뭐 3번에 나누든 5번에 나누든 여러 번으로 나눌수록 위험은 분산이 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종목 분산과 금액 분산을 했으면 또 분산이 총 3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시간을 분산시켜라. 여기서 하는 시간은 시기, 투자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일 낮을 거야. 오늘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 이제는 올라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투자 가능 금액을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 다 집어넣는데 내일 또 떨어졌네? 모레 또 떨어지네? 그러면 들어갈 게 없죠. 그래서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비투, 돈을 구워서 투자하고 이번에 들어가면 많이 이익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무리하게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분산해서 내가 투자 가능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최소한 3분의 1은 늘 내기를 옵니다. 3분의 1은. 그렇게 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받던 때가 리먼 브러더 사태라든가 IMF 때든가 그때 그런 3분의 1 자금이 있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받던 분들이죠. 특히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그때 수익을 많이 봤다 그랬죠. 코카콜라 주식이라든가 이런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산 주식들을 그런 어떤 그 9.11 테러 때, 그때 이제 검은색 열풍,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이 워렌 버핏은 그 코카콜라 주식을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다 샀다고 그래요. 그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다 그러죠. 어쨌든 3분의 1은 꼭 갖고 있어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근데 3분의 1을 또 써야 돼. 그러면 그 3분의 1에 3분의 1은 또 남겨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제든지
떨어질 때마다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은 투자 위험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위험하니까 안 해야 되나요? 아니죠. 위험한데 그 위험을 어떻게 해지를 할 거냐. 리스크 해지라고 하죠. 그 위험을 어떻게 내가 감수할 거냐. 그거를 이렇게 종목을 분산시키고 금액을 분산시키고 시간을 분산시킴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실. 하지만 상당 부분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왜? 분산, 나누면 약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로 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 놓으면 위험 자체가 작아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리스크 해지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펀드 투자의 특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 두 가지 정도 72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죠? 원금이 2배 걸리는데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는 연 1회 펀드 배당으로 복리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이게 2억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보면 변수가 2개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10년 동안에 2배를 만들려면 그러면 몇 프로짜리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면 72 나누기 10년이면 120개월이죠. 그래서 72 나누기 120개월 하면 나오는 그 숫자가 그러면 내가 5%짜리, 6%짜리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은행 예금은 3%인데 3%로 하면 몇 년이 있으면 내가 원금이 2배가 될까? 몇 년일까요? 72 나누기 3 하면 24년이네요. 3%짜리에 24년을 복리로 놔두면 그러면 1억이 2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좀 짧은 기간 안에 2배로 원금의 2배를 늘리고 싶다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좀 높은 데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72법칙이 중요한 거고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거는 그 아까 분산 투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저가 매수로 매입 단가를 낮춤으로써 평균 매입 단가를 낮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할 때 샀는데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9만 원 할 때도 사고 8만 원 할 때 사고 7만 원 사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쭉 계속 사니까 10만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 요거를 전체적으로 산술 평균하면 10만 원에 샀던 것도 약 8만 원, 9만 원에 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펀드를 분산 투자해서 매입을 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진다. 요거를 시스템적으로 해놓은 게 사실은 적립식 펀드입니다. 좀 이따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펀드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펀드는 아까 간접 투자라고 그랬죠.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인 저는 이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하는 회사고 매출이 어떻게 됐고 그거는 펀드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자, 그래야 결국은 돈을 벌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를 뭐로 하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동산, 금, 광물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간접 투자 상품의 대표인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잘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돈을 벌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건데 간접 투자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던 적립식 펀드와 거치식 펀드가 있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그러니까 150에서 200개 종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주식형 인덱스 적립식 펀드로 장기 투자하라. 또 목돈이 좀 있다.
그러면 이 목돈을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인덱스 펀드로 금액과 종목과 기간을 분산 투자하라. 네, 그러면 손실을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잘 투자 원칙을 지켜서 지나고 가시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네, 낮아졌을 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본으로 추가 매입을 하면 네, 평균 단가가 낮아진다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투자하는 동안에는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네, 조금씩 오히려 떨어져 주면 적립식 투자가 됐든 거치식이 됐든 단기적으로는 내가 들어간 것보다 지금 평가 금액이 좀 마이너스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때 마이너스일 때 들어간 자금들은 훨씬 더 많은 좌수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많게는 5년, 10년 후에 본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들어간 게 올라갔을 때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펀드 투자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경기가 그때 하도 급반등을 해서 6월 22일 날 5천만 원에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5천만 원에 2,300 네, 여기 보이죠? 2,343만 4,022좌를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게 확 올라가지고 바로 출금 예약을 했고 그랬더니 얼마가 들어왔냐면 네, 같은 2,343만 4천자에 5,070만 3천 원이 들어온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요런 교육 자료로 쓰려고 원래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교육 자료도 쓸 겸 요때는 워낙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21년 6월 달에. 요때는 막 하루에 확 올랐다 하루 뚝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사례로 제가 마침 또 쓸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22일이면 이제 하루 전날, 이게 21일 날 들어갔다 왔는데 22일 날 바로 출금 예약해서 요거는 4영업일이 있어야 돈이 이제 통장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1일부터 25일까지 불과 4일, 딱 4일이네요. 4일 동안에 네, 5천만 원에 대해서 약 7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8월 20일 날 입금했다가 24일 날 출금 예약을 했는데 똑같이 2,651만 9천자 했는데 5천만 원인데 네, 약 일주일 만에 187만 4천 원이 들어왔죠. 근데 요거는 주식 투자처럼 그렇게 막 실시간으로 고민 안 하고 펀드 기준 가격이라는데 펀드는 낮에 아무리 많이 올랐든 떨어졌든 상관없습니다. 그날 종가로만 계산합니다. 그날 종가. 종가라 하면 네, 3시 반. 네, 새 증권시장 마지막 네, 가격이죠. 거래의 마지막 가격 종가라고 하는데 그 종가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많이 올라서 팔았어요. 네, 한 10, 네, 한 3% 정도, 3% 정도 올라서 일단 매도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시간 중에 막 떨어져 갖고 마이너스 1%로, 네, 시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내가 거래할 때는 3% 했지만 그 아무 의미 없고, 마지막 끝날 시점, 마이너스 1% 끝난 걸로 계산이기 때문에 이익이 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거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펀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펀드 매매 가격은 항상 그날의 종가로 계산이 된다. 네, 그거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문의들 많이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뭐 깊이는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해서 수익도 좀 난 적도 있고 하는데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결국 정보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의 인터넷에는 원본은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복사본인데 이 가치의 인터넷에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블록체인은 복사본이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가 원본이기 때문에 뭐를 하나
이 원본을 바꾸려면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원본을 거의 동시에 다 바꿔야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그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하다.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기술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운영되길래 그러냐? 자, 지금 보면 기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으면 증권사다. 그러면 증권사와 증권사 사이에는 증권거래소가 있고 또 은행과 은행 사이에는 금융결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금융결제원과 증권거래소 사이에는 증권예탁원이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구매자에서 판매자까지 결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수표 입금하면 그 다음날 바로 못 찾듯이 전체적으로 평균 약 2박 3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없이 그냥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블록체인을 간과할 수는 없다. 네,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결국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기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2박 3일 걸리던 게 불과 10분 이내로 지금은 더 짧아졌죠.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러스트 서드 파티에서 제3의 신뢰기관 이런 어떤 기존의 기관들이 아닌 그런 제3의 신뢰기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인과 구매인, 판매자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런 많은 기관들이 블록체인에 의하면 그냥 바로 직거래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있죠.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역할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연결고리들을 블록체인이 다 역할을 해준다. 네. 그래서 가상화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트코인 계열이 있고, 네, 이더리움 계열이 있고, 네, 또 리플 계열이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별도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굳이 여기에 투자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저도 여기까지 실력도 안 되지만 네, 굳이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속과 증여. 그러면 증여와 상속, 네, 유산 어떻게 다른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여는 사망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까지 다 증여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사망은 상속자가 상속자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피상속자가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네, 유산은 유언이나 재단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증여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자녀관계는 이게 유지가 되는데 요즘 사례들을 보면 상속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자녀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걸 봤고요. 네, 유산은 사회에 환원을 한 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고요. 상속을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재산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은 불안한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네, 유산 다 남기고 나면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같이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투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투자를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